총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상당히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주로 가르친 게 지능, 다중지능 뭐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능 얘기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 다중지능 또 창의성을 요즘에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는 거로 제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대학의 어떤 그 혁신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창의성의 시대다. 또 지식 기반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하고 이 창의성이 필요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 그냥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과서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고 체제 자체를 바꿔야 어떤 데는 지식 기반 사회라든지 또 창의성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가 아주 돼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창의성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도 미흡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독창성과 유용성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잡습니다. 독창적이어야 한다. 하나 독창적이면서 유용하지 못하다면 창의성 개념에 안 들어가는 거죠. 창의성이 아주 독창적이되 유용성과 이것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지금도 미국 교육심리학 또 심리학, 정신의학 이쪽에서 아직도 최고의 심리학자로 꼽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Exemplary Creator 연구. 네, 이 책이 이제 Extraordinary Minds, 또 Creating Minds. 제가 다 이제 번역도 하고 감수도 하는 책입니다만 이 책이 주로 뭘 한 거냐? 모차르트, 프로이드, 울프,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들이 왜 비범하냐?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한 책들입니다. 또 이제 Creating Minds라는 또 다른 하나의 책에서는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또 T.S. 엘리어트, 마사 그라함,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생을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를 아주 두꺼운 책으로 잘 번역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 책들의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뭐였냐? 위대한 창조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드너의 저반적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세 개로 요약을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가졌던 창의성의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IQ가 높으면 창의성도 높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독립된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IQ라는 게 있고 창의력이라는 게 있고 EQ라는 세 가지로가 있다. 그동안 사람의 능력은 IQ로만 봤는데 그건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 특수적이다. 음악 창의가 있고 미술 분야 창의가 있고 수학 창의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있고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제너럴한 능력이 아니라 에어리어 스페시픽하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창의적인 건 음악에서만 그랬고 피카소가 창의적인 건 그런 그림 영역, 그 공간 그런 활동에서만 그랬지 피카소가 수학자랬다, 모자랬다 이런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중지능별로, 요즘 다중지능이라는 말로 해서 사람 속에는 8종류의 지능이 있다. IQ 하나가 아니라. 그럼 그 8가지 지능 영역별로 창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 피카소, 에디슨 등은 자기 분야, 자기가 잘한 분야에서만 대가지 일반적인 대가로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창의성을 얘기하면서 주로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자꾸 창의성 얘기를 하는데 창의성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창의성이 다 필요하다. 인문사회, 옛날에 그 기독교 신학 근간만 교부 신학자들의 아이디어, 진시황의 아이디어, 또 이성계 정도전 안중근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삶에서 남과 다른 창의성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뭐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 링컨, 간디, 마다테레사 이런 사람을 보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이게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창의성이 중요한 거다. 또 1433년 우리가 뭐 정화, 함대 뭐 이런 걸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그 동서양의 어떤 사고의 차이가 아주 창의성을 대변하는 것들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 그 어린애들 데려다 놓고 얘네들한테 창의성을 가르치면 창의적인 애가 된다. 이런 어떤 창의적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이 하워드 가든의 얘기입니다. 에디슨이나 피카소나 아인슈타인이 특별한 창의성 훈련 받은 적 없다. 이 가드너나 칙첸미아이라는 그 몰입을 얘기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그리고 몰입 습관이 창의적인 사람을 만든다. 또 리차드 오글이라고 오늘날 그 창의성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 스페이스라는 게 있다. 그 스페이스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창의적인 일 수가 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들은 노벨상 수상자가 개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휴먼 네트워크가 창의성을 엔커리지하고 부추기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그 아이디어 스페이스 속에 있을 때는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 뚝 떨어져 나오면 그 아이디어 스페이스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그거에 동참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해당 분야의 최전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이디어 스페이스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리차드 오글의 아주 유명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가드너가 얘기하는 그동안의 창의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창의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빠지기 쉬운 게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애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 창의적으로 키워보자 하는 아이디어에 유혹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1921년에 루이스 터먼이라고 지금 오늘날 쓰는 일반 지능검사를 만드는 그 당시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미국 인재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25만 명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 한 명씩을 뽑아라 이렇게. 그랬더니 25만 명이 뽑혔어요. 이 25만 명은 학교에서 최우수하는 아이들이에요. 25만 명 중에서 IQ를 테스트해서 140이 넘는 애들을 1470명을 선발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최고의 인재야. 이 안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이 안에서 뭐 하다못해 대통령도 나오고 이럴 것이라고 이 사람은 기대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20년을 관찰을 했어요. 1470명을 꾸준히 인터뷰를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안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 1400명에서 탈락한 아이들 중에 오히려 노벨상 받은 아이가 나왔다. 루이스 터먼의 그 두터운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IQ와 창조적 성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IQ 110만 넘었으면 우수한 성취가 가능한 것 같다. IQ 11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적으로는 IQ 100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는데 이제 검사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있으니까 IQ 검사에 따라서 그냥 110 정도를 IQ 평균을 봅니다. 우리나라 IQ 평균을 115 정도가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 IQ가 평균만 되면 우수한 창조적 성취는 누구라도 가능한 것 같다. 이것이 이제 25만 명을
30년 동안 연구한 루이스 터만의 결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 IQ가 높다라고 하는 것하고 창조적 성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유태인이 노벨상의 30%를 수상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명이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참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IQ 평균 여러 심리학자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보면 유태인이 결코 날 때부터 IQ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유태인이 노벨상 30%를 수상하는 이유를 이제는 IQ로 설명하지 않고 유태인의 독특한 학습 방법이 헤브루트가 있다. 얘네들은 학습을 혼자 하지 않고 언제나 대화를 하면서 한답니다. 헤브루트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도 엄마랑 언제나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서로 읽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혼자 죽어라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언제나 대화를 한다. 헤브루트라고 하는 것이 노벨상을 많게 한 이유인 것 같다. 또 하나 유태인들의 독특한 방식이 문제를 주면 이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지 인간 관계 중심으로 접근을 안 한다.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부사장이 이게 좋다 하면 어떤 사람이 A라는 부사장의 눈치를 봐가지고 나도 A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그게 강하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해야 할 사람에 맞게 의견을 따르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팔로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안 한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중심 접근이 이 동양,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먼 오리엔티드 어프로치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가 많지가 않아요. 서양은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를 많이 한다. 유태인이 특히 이렇다라고 합니다. 유태인이 특히 이렇다. 아마 그 베니스의 상인 접근도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지 사람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뭐 빼봤으니까 뭐 산을 얼마 뛰어내라 이거 문제만 보는 거죠. 주변 사람 눈치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창의성의 본질에 관해서 조금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전형적인 그 유태인들의 도서관 그리고 학습 장면이 이렇다는 겁니다. 언제나 시끌벅글하고 언제나 떠들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어떤 얘기를 저랑 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어떤 강연장에서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하여튼 더우니까 문 열어놔라 라고 아버지는 주장을 하는데 어머니는 목이 들어오니까 문 꼭꼭 닫아라. 이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두 분 사이에 타협을 안 본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는 두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 말을 들을 건가를 본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로 문제를 파악합니다. 부모 중 누구 편이 되어야 내게 유리한가.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상충된 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열내고 한 번은 닫으라고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봐야지. 자, 엄마 말을 들을까? 아빠 말을 들을까? 하면 거기에서 창의적인 방법이 안 나온다. 결국 이제 둘째 아들이 결국 망군을 만들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한국 사회에는 이런 인간관계적인 사고를 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워드 가드너의 얘기로 하면 이 사람은 창의성은 순수한 개인의 영역도 아니고 순수한 학문 영역도 아니고 어떤 분야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과학이건 체육이건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질 있는 사람이 훈련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의성이라고 하면 소질도 있어야 되고, 그 소질을 바탕으로 알맞는 교육과 훈련, 즉 학문 영역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게 도메인이에요. 아카데믹 도메인이에요. 인디비주얼은 그 소질에 알맞는 학문 도메인에 투입이 되어야 하고, 투입되어서 한 10년 정도로 숙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숙성이 되고 나서 이제 필드로 나오고, 의사면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영역이나 연구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필드다. 개인의 소질이 의사 소질이 있었고, 의사 교육을 받고, 의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료 분야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 전문가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된다. 의사가 돼가지고 연구하는 또 의료 활동하는 이 네트워크에 끼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이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IDF, 소질을 찾아서 학문에 투입해서 훈련, 연습, 숙성을 시키고, 그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필드, 그 전문 분야로 투입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피카소는 날 때부터 소질이 남달랐다.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스페인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 그 받고 나서 또 이 사람은 한 번도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그림만 그리는 이 필드에 몰입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예컨대 이중섭 씨를 보면 개인적으로 소질을 훈련했어요. 또 동경미술대학도 다녔으니까 훈련 연습 몰입 다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6.25 일본 해방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그 미술이라는 그거에 전념할 수 있는 필드에 투입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서울역전 또 부산역전에서 짐꾼 노릇을 했다. 엄청난 소질이 있고 제대로 된 교육 받았지만 필드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에 끼지를 못하니까 이중섭 같은 사람은 그런 수준의 화가가 됐거든요. 장승업은 더하죠. 장승은 소질이 있었지만 장승업은 미술 공부를 전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화가로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도 장승업 씨는 조선 3대 화가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미술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화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더라면 엄청난 피카소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볼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이제 가드너가 보는 창의성에 관련 모습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창의성은 어디 있는 거냐. 창의성을 IDF라고 보면 창의성은 어디 있는 거냐. 전통적으로 개인 특성론입니다. 특이한 소수자에게만 내린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신들린 광기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아주 특정적인 사람은 신들린 광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건 개인에게 주어진 특성으로 보는 건데, 요즘에는 이걸 개인 특성으로만 보기보다는 사회 특성론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의성이란 주어진 사회문화적 체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휘되는 한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의성이 활성화되는 사회문화 체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창의적인 개인보다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창의적인 싹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 체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사회문화적인 체제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워드 가드너의 얘기를 보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이 5가지가 필요하다. 강점을 파악해야 된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소질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정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 피카소 같은 사람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아주 짜릿한 걸 느낀다. 또 우리 주변에도 저간 사람 보면 어떤 때 어떤 롤 모델을 보고 아주 그냥 흥분해졌다. 이걸 우리 PK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사람을 전율시키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창의성의 발현의 한 큐가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최전선에 위치해야 된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화학의 기본을 배우다가 화학을 잃어버린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화학의 최전선을 가르쳐요. 가르치면 화학의 최전선을 보여주라 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화학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인수분해가 어떻고 몰이 어떻고 화학기호가 어떻고 이것보다는 화학 최전선에 있는 최고의 화학자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뭐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하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최전선, 관심 있는 지식이나 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 해결 문제나 관심사로 안내해서 호기심을 발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화학 가르치면은 물리 가르치면은 아주 기초 이거 하다 보면 지쳐 떨어지지. 그러나 그것부터 가르치지 말고 화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지금 뭘 해결하려고 했는지 같은 거를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라. 이게 최전선. 그 다음에 몰입. 식사도 잠자는 것도 있고 뭔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숙성 효과.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자신감과 성취욕을 갖고 최소 10년 이상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라. 원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술 배워도 산속에 들어 한 10년은 해야 되잖아요. 이 10년이라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따지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그게 이제 1만 시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도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 그래서 창의적 인재 육성 전략하면 간단하게 창의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라. 엘리트 중심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창의적으로 키우겠다. 아니 몇 사람 뽑는 방식 IQ 높은 애 뽑는 거 그거에 너무 천편이 좀 빠져 있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성 교육을 해라. 그 다음에 개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정, 학교, 기업의 조직 구조를 창의 친화적인 것으로 전환시켜라. 이게 이제 체제 혁신과 관련되거든요. 근데 단독적 창의 활동보다는 집단적 창의 활동, 협동적 협업 체제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꿔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체험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휘된다. 자꾸 뭐 기초돼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문제 중심. 뭐 이건 의과대학 같은 데 벌써 프로젝트 중심을 벌써 되죠. 어떤 사례를 놓고 연구를 하지. 박테리아가 어떠니 막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문제 해결, 창의성은 체험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휘된다. 아마 에디슨 보고 뭐 전기무한은 전기 1호부터 가르쳤으면 에디슨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가 여기 중요한데 창의성은 도덕성의 안내를 받으며 발휘되어야 된다. 창의성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창의성이 아까 얘기한 독창성과 유용성인데 이것이 이제 무슨 경제적인 욕심이나 출세 욕심이나 이것으로 안내되는 창의성은 오히려 인류의 해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대학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전부터 나왔죠. 이게 뭐 1990년대 말에 뭐 얼마나 신문이고 뭐고 위험한 대학 없어질 대학이다. 대학이 망해 나라가 산다. 미국 정신의 종말 에리가 블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학 때문에 미국이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했었죠. 자, 그래서 게이오 대학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이오 대학이 엄청난 후지사와 캠퍼스를 만들어가지고 복합전공 학부 설치를 합니다. 어느 교수도
내 학과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학과 타이틀을 내걸고 의사, 환경학자, 공학자, 인문학자를 집어넣어서 한 과를 만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내 과다라고 주장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뭐 이걸 내가 뭘 공부한다는 몰라요. 여기는 문제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난 전쟁에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복합전공으로 가면 거기서 뭐 군사와 관련된 모든 걸 한눈에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복합전공으로 바꾸니까 종합정책학부, 환경정보학부 하니까 이게 뭐 어느 교수가 내 학과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어도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그 개요대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영어를 어디서 배우냐 하니까 그 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배운다. 그럼 학원에서 내는 돈이 얼마냐? 등록금의 거의 반에 해당되는 돈을. 그럼 우리 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들은 뭐 하냐? 봉급 그렇게 많이 받고 뭐 받는데 정작 애들은 학교 밖에 나가서 배우면 영문학과 뭐 하러 있는 거냐? 셰익스피어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 후지사와 거기에는 영문학자들은 보내지 말고 애들한테 영어 가르칠 사람만 뽑아가지고 하자. 그 영문학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중국어 가르칠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면 어만 가르칠 사람을 대학에서 개요에 채용 안 되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중국어만 가르치는 영문과 선생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도 영문학 셰익스피어 하는 사람만 아니라 영어 회화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개요가 그런 점에서 일본 대학을 아주 변화를 시켰죠. 교양 과목과 전공학부 필수 과목 같은 거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요 대학이 후지사 캠퍼스를 통해서 크게 바뀝니다. 또 아이들에게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몇 시간 몇을 들어야 된다 이거 없이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테스트해서 통과되면 얘는 그 과목 들은 거로 하다 보니까 그 9년 동안 학부, 석사, 박사 이거 할 것을 5년 내지 4년에 한꺼번에 마칠 수 있는 애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 공부하는 데 보니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학기제라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혁신이 엄청난 혁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본의 큰 정책 방향을 맞는다 해서 엄청난 외부 프로젝트와 이게 들어가 가지고 개요가 아주 전성시대를 맞았죠. 싱가포르 대학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지금 아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는데 그것도 바로 지금 그런 창의적인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수 체제도 바꾸고 많은 걸 바꿉니다. 그다음에 핀란드도 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뭐 대학이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 전략하고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이 살아있는 대학이 되어버린다. 미국은 뭐 다 아시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강하게 자유경쟁입니다. 미국은 대학에다가 돈을 뭐 평가해서 대학에다 돈 주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교수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다면 교수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돈을 많이 가져오면 그 대학이 잘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에 좋은 교수가 많으면 좋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평가를 해가지고 요거 맞으면 하니까 대학이 행정가들의 소유가 돼요. 교수가 주인이 아니고 교수가 열심히 해서 돈이 와야 되는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돈이 오게 되니까 교수들이 행정에 예속되는 그런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창의성은 뭔가 인성교육하고 맞닿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 인성교육에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미국 대학의 인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덕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도덕 심리학이 전공입니다만은 얘네들은 초중고등학교는 도덕 얘기 안 합니다. 도덕 얘기는 안 합니다. 대학이 엄청나게 인성교육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미네소타 대학의 프로페셔널 에틱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의대, 치대, 법대, 프로페셔널 스쿨에서 이런 에틱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강하게 실시합니다.
또 UC 어바인이라는 데에서는 시에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학 4년 동안에 이 UC 어바인에 있는 학생들의 인성, 성격 변화가, 도덕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대대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시에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시지만 하버드 대학도 일찍부터 이 보이드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모럴 디벨, 하버드 대학의 4년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에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을 합니다. 자, 뭐 아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연구입니다. 모든 대학에 귀감이 됩니다. 이거는 롱지튜디널한 연구인데 60년에서 70년, 1930년대에 시작된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구가 많습니다. 193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도 이 프로젝트의 샘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 연구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한 사람 지금 90들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생존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2년 만에 한 번씩 인터뷰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하버드대 졸업생 1921년생, 그 당시 대학 2학년짜리입니다. 21년에. 그때 268명을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게 1999년이고 지금 이제 그 연구물들이 책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돼 나와 있는데 이 책이 그거고, 또 하버드 애들만 조사하면 그러니까 하버드 주변인 케임브리지에 사는 서민 자녀를 또 뽑아가지고 하버드대 졸업생하고 이 하버드 다니지 않는 하버드 지역 주변에 있는 서민 자녀들하고 비교 연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칼레지 이펙트를 보는 겁니다. 대학이, 우리 대학이 애들한테 무슨 영향을 주느냐. 하버드 대학 나왔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 남하고 뭐가 다르냐. 이 연구를 꾸준히 합니다. 9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아까 터만 연구를 했잖아요. 그 터만 연구에서 여자애들만을 90명을 골라가지고, 아이, 그 쟤네들은 140이 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만을 그때 골라가지고 68년간을 얘네들을 연구합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교육학적으로 또 대학 칼레지 이펙트라고 하는 분야를 아주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 다른 얘기는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종합연구가 있지만 여기 중에 이제 한 연구 테마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냐. 이걸 이제 한 테마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하버드 졸업생들이 서민 자녀들입니다. 서민 자녀들, 저런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증거를 못 찾아요. 그거 왜 못 찾냐? 어떻게 연구를 하냐? 계속 2년마다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는 걸 계속 인터뷰를 90년, 70년 동안 누적을 해가지고 그런 서민 자제들 인터뷰한 자료하고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걸 찾지 못하겠더라. 이 사람들 결론은 그겁니다.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는 이타성, 만족 지연 능력, 미래 지향성, 유머 지향 등의 어떤 주어진 사태가 됐을 때 여기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고유한 개인차가 있는데 그거에 따르지 하버드 대학 나왔기 때문에 뭐 이타성, 만족 지연 능력, 미래 지향성, 유머 지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따지고 보면 하버드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는 기여했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기여했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입이 저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10만 불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지역 사람들은 연간 수입이 3만 5천 불이 안 됐어요. 압도적으로 수입이 3배 많았어요. 또 저 안에 대통령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뭐 별 단 사람도 나오고 상원 의원이 4명씩이나 나오고 압도적으로 출세했는데 결국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70, 80, 90 갔을 때 인터뷰를 해보니까 하버드 나왔다는 아무런 표징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큰 정책,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예일 대학보다 훨씬 더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인터뷰를 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얘가 앞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그 애드미션 그 크라이테리어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대학 효과 연구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시도를 제가 좀 해봤는데 이건 별로 총장님들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훔볼트의 대학 이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지만 이제 훔볼트 대학 이념이 근대에 만들어진 모든 고등교육관의 주된 이념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동양에서는 그냥 따른 거고 서양에서 특히 대학 역사에 가장 뿌리가 깊은 독일에 이 훔볼트 이념이 작용을 합니다. 훔볼트 이념은 그런 겁니다. 교수와 학생은 연구를 매개로 공존해야 된다. 티칭으로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대학은 연구다. 교수나 학생이 어떤 중요한 연구 테마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거다. 현실은 어때요? 연구와 학습의 분리로 호기심, 열정, 진로, 야망을 못 키운다. 대학. 국가는 대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은 그 자유를 책임 있게 행사해서 대학이 스스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국가와 사회는 지원해야 하는 거지 평가라는 잣대로 너무 대학을 얽매는 것 같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인류와 국가와 사회는 대학을 통해서 진보해왔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대학을 통해서 인류가 이만큼 진보해올 때 결국 어디가 가장 큰 그 진보의 에너지의 소스였느냐? 대학이었다. 말이죠. 대학을 죽이면 인류가 진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우리 대학이 이런 훔볼트의 이념을 다시 좀 되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